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지식을 확실하게 이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윗집에서 누수공사를 거부해요. 동창생의 악행을 공개하고 싶어요. 이혼 재산 분할 시 세금은? 뒷담화 하지 마.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 수리비와 할증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법인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 경우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회사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따라서 근로자는 차량 수리비를 사용자에게 배상할 필요도 없고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차량 수리비 같은 것들을 공제한다면 이는 전액 불지급 원칙이라는 게 노동법에 있는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 차량 보험 처리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며 근로자가 회사 보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 같은 것들을 좀 작성해 줄 필요는 있는데요. 회사의 보험 처리 회피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량 사고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는 재해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 위자료 같은 것들을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회사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러 가던 중에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가요? 회사 차량으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운전자 본인한테 있습니다. 네.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거는 그 개인한테 이제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서 일정 정도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가 난 해당 법인 차량의 할증 보험료도 회사 측이 부담하는 건가요? 예, 원칙적으로 이는 회사 측이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네. 회사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회사이고 보험 계약도 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물 보상 중 200만 원 이하 선에서는 할증이 안 된다는 등의 기준이 있기는 한데 2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사고 점수라는 것이 부여되고 3년간 사고 점수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할증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법인 차량 자동차 보험에 적용되며 운전자 본인이 가입해 놓은 자동차 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또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고 여러 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고 난 해당 차량에만 그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네, 이 사안으로 돌아가서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B씨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A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B씨는 근무 중 총 6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A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A사는 B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됐다며 퇴직한 근로자 B씨에게 할증된 보험료 1,885만 원과 2022년 2월 26일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뭐 6번이나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많긴 하지만 이미 퇴직한 회사에서 이전 사고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온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근로자 B 씨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예. B 씨는 이러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 씨를 대리해서 A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사고로 예정된 것이고, 이러한 사고들은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항상 사고 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점에서 A사는 이런 위험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료 할증은 회사의 책임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더불어 자차 수리비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네, 과연 이러한 B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은 B 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A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A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판부는 B 씨가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운전을 좀 업으로 하다 보면 본인의 과실이든 뭐 주의의 과실이든 뭐든 결합을 해서 언제든지 사고 자체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이거랑은 약간 논리적 궤는 좀 다르지만 우리 법제가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서 네. 일단 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뭐 하는 것들은 다 업무상 과실치상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든지 합의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도록 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범죄자를 굳이 양산하지 않겠다, 양산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업무 중 관련된 것들은 이런 취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 의무 위반 이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근데 반대로 법률 할증분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고의나 중과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좀 음주운전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예. 그런 것들을 뭐 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좀 이런 그 운전 관련된 업무가 많다면 내부 규정 같은 게 좀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교육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위반을 했다거나 직원이 좀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계속 이용하는 와중에서 뭐 좀 주의무를 많이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직원 개인한테 책임을 좀 어느 정도는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덤프트럭 운전은 빠른 속도와 큰 하중으로 사고 위험성이 큰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상대적으로 힘든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는 덤프트럭 기사들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회사 업무 중에 그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중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직원들에게 일일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네.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좀 중요한 사례입니다. 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험 부담은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할증된 보험료를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특히 이제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종종 있어 왔는데 실제로 있었군요. 아무래도 뭐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회사에서 강하게 푸시를 하면 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면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 이번 판결이 그런 회사 측의 갑질에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하셨나요? 누수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누수요, 네. 네, 7월 5일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지 상황 설명해 주실까요? 화장실 쪽에서
물이 새는데요. 네. 그게 뭐 계속 새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뭐 거실 화장실 새더니 네. 어제 그제 가보니까 금방 뭐 화장실 밑에도 새더라고요. 네, 집안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시군요. 네. 그러면 윗집에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할 텐데 그런 상황은 당연하죠. 어떤가요? 그게 뭐 그게 확실하게 위층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네. 그런데 네. 지금 뭐 전혀 위층에서는 문제 해결할 책임을 지지 않고 계신 상황이신 건가요? 이제까지는 맨날 노력한다 말만 하지 네. 진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10월 3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누수업자 다시 한번 데려와 본다고 해가지고 네. 그분이 보고 누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큰방은 큰방 화장실은 안 쓸 거니까 누수를 그 큰방 화장실은 못 고쳐주겠고 거실은 한번 고쳐보겠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상황인데 네. 그 원인을 제공한 위층에서 자꾸 책임을 미루고 완벽하게 네. 공사를 미루고 네. 계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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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유기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기 아파트예요? 어디예요? 집이? 빌라예요. 빌라예요? 네. 지금 그러면은 올해 7월부터 발생한 거예요? 네, 7월 5일이요. 거기 지금 선생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아래층도 세입자고요. 예. 위층도 세입자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래층 세입자한테 위층 세입자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예, 예. 위층 세입자한테 지인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예. 해가지고 연락이 7월 11일 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집에? 현재? 아니요, 전 서울에 살아요. 서울 살고 이제 그 집을 임차인한테 빌려주셨다는 거죠? 네, 네, 네. 그 임차인이 좀 항의를 많이 하고 있겠네요? 임차인도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천장 누수 때문에 음. 또 뭐 6년 살았기 때문에 8월 14일인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공백기간 25일 있어서 제가 거기서 그냥 밥 사 먹어가면서 살았죠. 거기서 그 누수 때문에 천장 보면서 예, 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파가면서 그리고 나서 9월 11일 날 이사 들어왔는데 엄청 싸게 들어왔죠. 누수난 집을 그게 8,500에 30이었는데 1억 500 그러니까 그 전세가 위층은 수리를 안 했는데 1억 4천에 나갔다는데 우리는 수리를 했거든요. 근데 1억 500에 그 나갔어요. 천정 물 새는 것만 빼고. 그리고 손해가 뭐 임차인한테 선생님이 뭐 돈을 혹시 물어주시거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건 물어주는 건 없고요. 예. 물 새자마자 그냥 나갔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래 살기도 하고. 뭐 가구 같은 게 뭐 젖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네, 그 집은 그 물 새는 데다 가구를 안 놨어요. 워낙 이번 들어오는 사람은 예, 물 새는 쪽에 가구를 놔야 된다고. 예, 그리고 또 냄새 난다고 집안에서. 예. 집은 좋긴 한데 곰팡이 냄새 난다고 계속 항의해. 그 누수가 아마 뭐 누수일 것 같은데 누수가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위층에서 이제 자기들 집에서 누수가 되는 거라고 뭐 인정은 하는 상황인가요? 네, 인정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고 이제 좀 공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데 검사 다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럼 혹시 그 윗집에 네. 뭐 보험 같은 게 뭐 가입돼 있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글쎄 뭐 그게 있다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제 그제야 어제 그제 겨우 이게 해결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화장실은 고쳐보겠는데 큰방 화장실은 안 쓰니까 못 고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쓴다는 게 우리가 안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윗집이 위층에서 세입자가 안 쓴다고. 그 위층의 집주인은 누군데요? 따로 살죠. 예. 위층의 집주인은 또 따로 있고. 네. 2층 집주인하고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안 쓴다 안 쓰다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집인데. 예. 그래서 그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윗집에서. 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든지 뭐 좀 여러 가지 그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예, 좀 그런 경우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네. 일단 제가 뭐 좀 일반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증거 자료 같은 걸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놔야 엄청 돼요. 많아요. 예, 사진도 찍고 사진도 가능하면 촬영 날짜 나오게 해서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것도 해놓으시고 많아요. 윗집하고 이제 대화 내용이나 뭐 녹취, 문자 다 이런 있어요. 내용 증명 뭐 하셨으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거라서 워낙 제가 뭐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일단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네. 일단 누수는 좀 쉬운 게 없어요. 네. 소송 자체가 이거를 법률적으로 푼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제가 좀 찬찬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보험이 돼 있으면은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그나마 조금 좀 수월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개인들이 내가 받은 손해를 하나하나 입증해가지고 돈을 받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보험이 돼 있다면 아무래도 보험사랑 얘기를 하면 되니까 뭐 얼굴 붉힐 필요도 뭐 좀 적고 좀 입증 측면에서도 그쪽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뭐 금액 자체가 마음에는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좀 할 수는 있겠다. 예, 좀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윗집에서 나는 죽어도 뭐 못 해주겠다. 뭐 그냥 뭐 버티기로 나오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실 소송밖에 없어요. 예. 근데 소송이 이게 뭐 엄청 이제 권하고 싶은 소송은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 이거밖에 없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소송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경제적인 이익 내지 손해 보전을 받는 게 주된 목적이 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뭐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런 한계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아직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뭐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용 부분에서 뭐 배관이 터지거나 이러면은 좀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런 뭐 기관들이 있어서 그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 빌라기도 하고 뭐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된 것도 아니라서 결국 그 당사자랑 해결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이게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우리가 받은 손해를 이제 청구를 하는 금액 청구를 할 텐데 이게 금액이 그렇게 보통은 크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원래 찬스를 받았는데 이 누수 때문에 돈을 돌렸잖아요. 그것도 싸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나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위자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법이 이제 위자료를 많이 인정도 안 하지만 사실은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받을 때 그 물질적인 손해가 보전이 되면 정신적 피해도 회복이 됐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이에요. 대법원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석 달 동안 시달린 것은 이제 참 그게 제가 봐도 억울한 일인데 보통은 좀 쉽지가 않다.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은 쉽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거나 뭐 이제 이번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송 자체가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는 소송이에요. 이게 누수 소송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감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뭐 건축 전공은 아니니까 판사님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이게 누수니 아니니를 판단하실 수는 없어요. 결국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서 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하자가 있고 어디에 누수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고 추정되는 손해액이 얼마다. 이거 공사하려면 얼마 든다. 만약에 이기면은 원고가 아니고 피고가 돈을 다 내는 거잖아요. 변호사들까지. 그것도 이제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변호사 비용도 문제고 변호사 비용도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고가 100%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가 소송 비용 전부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고가 100% 이겼다, 100% 승소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피고가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해라라고 판사님이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감정료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은 좀 받을 수는 있어도 이제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다 받을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뭐 그러면 서로 비싼 변호사를 뭐 선임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이제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보통 뭐 2천만 원 뭐짜리 소송이면 변호사 비용을 뭐 500을 냈든 1000을 냈든 한 200 정도
한 10%, 대충 이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정도만 인정을 해줘요. 네. 근데 변호사 비용이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감정료도 처음에 좀 내야 되고,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영역은 100% 승소가 잘 안 나와요. 아,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손해를 축소시키기 위한 어떤 뭐 일상적인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서로 다투게 되는데 소송 과정에서 보통 20-30%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무사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소송을 해서만 빨리 끝난다고 얘기는 하던데요. 법무사님을 통한다고 빨리 끝나는 건 없고요. 14일인가 뭐 그렇게. 좀 빨리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지급명령 신청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상대방이 다 인정할 때, 네, 그러니까요. 다 인정한다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상대방이 나 동의 못해 이 정도 금액 인정 못해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정식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지금은 뭐 아무래도 뭐 도의적인 뭐 책임도 있을 거고 자기네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뭐 인정은 하겠지만 이 금액까지 인정을 할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도 피해를 봤다. 또 문제가 또 상대방이 만약에 상대방 영역 그 위층 영역에서 이제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상대방더러 당신 빨리 이거 공사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 돈을 얼마 주세요라고 하는 소송이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세요라는 소송이니까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거라서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는 은근히 좀 각하가 나와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재판이 좀 이제 셀프 소송이 좀 힘든 영역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소송 자체가. 그래서 이제 거실을 해준다고 이렇게 큰 방 못한다 했을 때 큰 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큰 방도 뭐 어쨌든 큰 방이든 작은 방이든 간에 누수가 되고 있어서 우리 쪽으로 지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책임으로 따지고 보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큰 방에 그건 다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쪽이 안 해주면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소송보다는 이제 좀 이게 아무래도 배보다 배꼽이 좀 큰 경우가 많이 있고 셀프로 하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서 좀 수월하게 저쪽이랑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고. 근데 근데 이제 보험사나 이런 게 저쪽이 좀 있으면 그쪽으로 좀 청구를 해서 그쪽으로 좀 푸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단 해결이 안 되면 좀 이렇게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100%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20%, 30%는 과실상계 뭐 이렇게 책임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쪽으로도 책임이 조금 20% 정도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뭐 변호사비니 감정료니 여기도 20%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 책임으로, 우리 부담으로. 그러니까 이 누수 소송이 경제적 실익을 얻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상대방한테 어떤 특정 행위를 압박하는 목적,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결국 최종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좀 어쨌든 뭐 저쪽이 보험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좀 이렇게 좀 해보면 아무래도 좀 윗집도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석 달이나 고생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뭐 계속 증거 모아두신 거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 간두를 하시고 그 쓰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들이 뭐 선생님이 그 집주인이니까 뭐 물 샌다고 항의를 하거나 뭐 좀 얘기를 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자료들도 뭐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거나 뭐 할 때 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참 이웃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면 좋을 텐데 사실 이 누수는 원인을 진단하는 자체가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진단 비용 우선 일단은 아랫집의 비용을 들여서 한 다음에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아예 원인 되는 부분이 우리 집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윗집을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윗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버릴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누수라고 하면은 윗집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많죠. 그렇죠.
근데 또 아까 감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누수 원인이 윗집으로 판명이 나도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감정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감정사가 따로 나와서 또 누수 원인을 또 한 번 또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거기서 아마 사설 감정은 소액 사건에서는 간혹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서로 치열하게 다툴 때는 결국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이 감정에 의존적으로 판단, 거의 감정인의 판단대로 이제 그 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감정인의 그 뭐 실력이라든가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네. 예, 그렇게 이게 굉장히 똑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감정인에 따라서 이거 그 손해배상하는데 뭐 공사하는데 돈 얼마 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네. 참 결국은 입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담자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증거 자료들 뭐 많이 갖고 계시다고는 하셨는데 네. 그걸 충실하게, 그리고 늘 소송하다 보면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최대한 확보를 해두는 게 중요하고, 네. 세입자 관련된 부분들, 지금 우리가 직접 살고 있지 않으니까 세입자의 뭐 진술이라든가 뭐 나갈 때 항의를 받았다 거라든가, 아니면 세입자한테 혹시 뭐 우리가 뭐 가구를 좀 물어낸 그래 돈이 있다면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좀 증거를 남겨놔야 될 것 같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거밖에 없으니까 결국 방법은.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인 이걸로 큰 이득을 얻겠다고 생각하시면 좀 정신적이 더 힘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그냥 확실하게 문제를 매듭짓겠다, 돈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소송을 좀 준비하시면 뭐 해결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이미 뭐 3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니까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 누수 손해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을 한다면 이 청구 소송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대방한테 압박해서 왜냐면 네. 소송 과정에서 비용이 그 이제 우리 청구금이 이제 크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1,000 이내거든요. 보통 누수 소송이. 그리고 하다 네네. 보면 감정론이 뭐 하다 보면 벌써 변호사비 수백이라서 네. 실익은 크지는 않고, 경제적 실익은 상대방한테 공사를 압박한다든지 이런 거 뭐 이런 압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내용 증명만으로도 압박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용 증명은 사실 내가 이런 강제성이 없으니까. 없죠. 내가 그냥 네. 이러면 의사 표시를 했다. 네. 이거 증거가 남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한 명과 사소한 이유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애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도 했고, 저와 가까이 지내려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까지 포섭해서 제 곁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반에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됐고,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누구와도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고민과 힘겨움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혔던 동창생의 SNS를 보게 됐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선한 척까지 하는데 정말 화가 나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저는 그 동창생의 잘못을 알리고 학창 시절 그 동창생이 제게 보낸 문자들을 공개하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 문자에는 저를 향한 비아냥,
비난, 욕설이 담겨 있는데요. 그 동창생의 SNS 댓글에 이런 사실들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연히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생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괴로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담자님이 동창생의 SNS 댓글에 과거 문자 내용을 올리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불거질까요? 네, 그 경우에 만약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아무래도 상대방 SNS에 댓글을 다니까 바로 뭐 특정이 되겠죠.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포함해서 뭐 이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걸 또 인터넷에 올리면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여기는 이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라는 거를 좀 추가하게 되는데 보통은 쉽게 인정이 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서 좀 처벌이 좀 더 가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최근 배우 안세아 씨를 둘러싼 학교폭력 논란이 연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연예인들의 학폭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과거의 학교폭력 피해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오래전 일이면 공소시효가 좀 도가를 했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폭행 같은 경우나 협박 같은 경우 뭐 5년, 상해죄나 특수협박 같은 경우 7년 이하인데 공소시효가 도가되지 않았더라도 좀 시일이 오래 지난 경우 증거 확보가 좀 상당히 아무래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형사처벌 가능할 수는 있고 그 일부 뭐 이 경우는 아닙니다만 일부 성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나이나 범죄 유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들은 학교폭력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니까 아무래도 활동의 제약은 좀 있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는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과거에 입었던 이 학폭 피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 주변 친구들, 동창생들 그 증언이 사실 네. 증거가 되겠죠. 예. 특히 이제 동일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대한 그렇죠. 동일한 증언.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언이 여러 개 있으면 아마 인정 자체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사연처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도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밀양 성폭행 사건 사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 사건이었는데 네네. 그 요즘만 같았어도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좀 엄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20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뭐 지금 사실 다시 처벌할 수도 없고 좀 재조사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중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그렇죠. 이제 생각, 그런 여론이 존재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가 신상을 좀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유튜버 자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지가 좀 있긴 한데 그 이제 뭐 근본적으로 좀 성범죄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국민 눈높이로 좀 따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간혹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현재는 뭐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 배드파더스처럼 공익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 형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오로지 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통신망법 그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네. 비방 목적을 그 목적으로 이렇게 요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공익 목적이 있고 사실이면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사적 제재를 함부로 이렇게 남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판례가 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 피해 대상자들이 뭐 공인인지 공공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그 비방 목적이 결국 인정이 돼서 이제 유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도 그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은 했는데 이게 네. 사실은 형사 판결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런 거 인정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게 사적 제재다. 또한 이제 개별적 특수성이 고려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 봉인이 아닌 점들을 들어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되 처벌은 이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해서 사실상 뭐 거의 처벌을 안 한 건데 다만 이제 유죄는 유죄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런 네. 사건은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것도 사적 제재로 인해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 사적 제재 자체가 그 자체로는 일단 범죄이기 때문에 네. 유튜버의 뭐 신상 공개 같은 경우 명예훼손 소지도 있고
또 사적 제재가 물리적 보복 행위로 나갈 경우 뭐 폭행, 상해, 뭐 해당 법률 조항이 그냥 다 인정이 됩니다. 네. 몇 달 전에 그 영화 베테랑 2도 저도 봤는데 네. 거기서 그것도 사적 제재를 좀 소재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다만 베테랑 2에서도 한 여성이 남편 사망에 관련된 것처럼 이제 오인이 돼서 사적 제재를 이렇게 대상이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결국 오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판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자의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상대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적 제재를 가하더라도 좀 정상 참작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되게 명예훼손 하더라도 사실일 경우 처벌이 더 가볍게 돼 있기도 하지만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지는 좀 있다고 봐야겠군요. 여지는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 피해 정도가 크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뭐 연예인이거나 공직자처럼 공인이라면 정상 참작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베테랑 2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뭐 통쾌함을 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이 사적 제재 어디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법조인으로서 뭐 사적 제재 절대 인정을 할 수는 없죠. 네. 사적 제재라는 게 오인 가능성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처분이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인정하게 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것과 법적인 거와는 별개로 좀 강조는 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사적 제재 역사상 제일 유명한 사건은 사실은 그 과거에 백범 김구 선생 살해한 안도희 씨가 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여론이 좀 있어 왔는데 네. 96년에 박기서 씨가 소위 정의봉으로 안도희 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당시 박기서 씨가 징역 3년으로 좀 상당히 가벼운 형을 받았었는데 당시 박기서 씨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거의 뭐 줄을 섰을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적 제재는 처벌하는 것이 뭐 당연하고 옹호할 생각도 없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그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좀 신뢰가 좀 있어야 된다. 있어야만 이게 없어진다. 네. 또 국민 눈높이에 있는 맞는 처벌이 있을 때 고로 이제 그때 이제 사적 제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강조는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해하신 그 분들이 공인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공개적인 저격이나 사적 제재를 해결하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 특히 이제 소년 시절 일어난 일이어서 공소시효도 지날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된 지금 이제 상담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자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사적 제재를 뭐 현대판 의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담자께서 더 큰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는 만큼 정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결혼한 지 25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폭행과 바람은 결혼 생활 내내 계속됐고 여러 번 이혼 결심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성인이 돼서 이혼하겠다고 말하니 두 아이 모두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보다는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도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사실을 인정받고 싶은데요. 남편과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한 채와 건물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두 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와 건물 가격이 합해서 20억 원 정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으면서 10억 원은 재산 분할로, 3억 원은 위자료로 받고 싶은데요. 이혼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혹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황혼, 이혼 등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뭐 저도 근데 소송을 하다 보면 가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은 커플들이 좀 많이 있긴 보시는군요. 하거든요. 예. 네. 특히 이제 뭐 그런 경우에도 근데 자녀들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좀 사회적 시선들이 좀 과거에 좀 많이 그래왔으니까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혼 안 하고 버티다가 노년이 되면 이제 한꺼번에 터지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한국 남자들이 제가 봐도 좀 가사노동에 좀 소극적인 경향이 좀 있는데 네. 이게 외벌이로 뭐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노년이 돼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이런 갈등이. 그리고 네. 그때 뭐 결국 서로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황혼 이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혼 시 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로 현금이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네. 공동 재산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공동 재산을 그냥 나눠 가진 거지 누가 누구한테 증여한 게 아니니까 세금이 붙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그렇군요. 관련법을 악용해서 만약 재산 도피 수단으로 삼게 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법적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네. 형사적으로는 위장 이혼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만약에 소위 이렇게 빼돌린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러면 강제집행 면탈죄라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특히 이제 세금적으로는 재산 분할이 좀 과도하거나 불균형한 경우에 법적 기준을 넘는 과도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에서 이걸 징여로 보고 증여세나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도할 경우에는 부과가 예, 되는군요. 그렇죠. 예. 네. 또 이제 좀 민사적으로는 또 세금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가령 세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미납했다든지 채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자신의 이제 그 가치가 있는 자산은 위장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한테 다 주고, 네,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네. 그 사행이라 그러는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개인이 소송을 그렇게 걸 때는 입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국세청이 또 이런 소송을 많이 합니다. 네. 그 국세청이 원고가 돼서 그 재산을 가져간 배우자한테 나 원래 내일 받아갈 세금이 있으니까 배우자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 보통 이제 절반 이상 네. 부분을 말하는데, 에 대해서 그 추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관련 소송에 경험이 꽤 있는데 네. 이제 다들 간과하시는 게 국세청이 민간 기업이 아니거든요. 수사권이 있어요, 수사권이. 네. 그래서 굉장히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고 굉장히 이제 추심하는데 적극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가령 저한테 분명히 우리 엠부에 상담을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로 이혼했다 하시면서, 근데 재산은 남편분은 안 낸 세금이 엄청나게 몇억 원 되는데 네. 재산은 한꺼번에 다 아내분한테 갔더라고요. 진짜 이혼했다. 그럼 진짜인 줄 알았는데 국세청에서 낸 자료들을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여행 간 거 출입국 기록 있잖아요. 네. 그걸 다 그런 것까지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 사례까지 있군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까지. 네. 아까 이게 부부간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뭐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증여세랑 같은 논리에 따라서 네. 공동 소유였던 걸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세금 네. 부과되지 않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 상담자는 3억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뭐 세금 문제 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손해배상이거든요. 손해배상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손해를 그냥 내가 배상받은 거니까 네. 또 특별한 이득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재판으로 가면 이제 3억 원이 인정이 안 돼요, 위자료가. 그 정도까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시죠? 보통 재판으로 가면 3억이 인정되기 어렵고 협의나 뭐 조정으로 가면 가능은 한데 네.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그냥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 특정한 사정,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최태원 씨나 노소영 씨 이혼 소송에서 그 위자료가 20억이 인정됐는데 네네네. 그건 굉장히 특수한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위자료로 3억을 됐다. 재산 분할이라면 차라리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거 뭐지? 라고 볼 수는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예, 볼 그래서 여지가 증여로 있군요.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예. 좀 각각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럼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위자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 평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변호사들은 3천 청구합니다. 3천만 원 정도. 예, 근데 3천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취득세는 어떤 뭐 이전이나 소득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취득시키는 그런 어떤 그런 관련된 거다 보니까 네. 부동산 경우 취득세는 내게 되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조금 달랐는데 지금은 대체로 1.5%를 내게 됩니다. 여기 지방교육세 0.3%가 붙고 경우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 0.4%가 붙어서 보통 1.8에서 2.2% 정도 내게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탈세나 채권 추심 그 회피 수단이 아니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황혼이혼 하시겠다고 하시면 오죽하면 지금이라도 하실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뭐 자유를 만끽하시라고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탈세라든지 뭐 이런 게 전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서 추적이 들어올 거다. 예, 그래서 그리고 국세청이 굉장히 수사 능력이 상당하다. 피할 수 없다. 피하기 네.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저에 대한 욕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심지어 퇴근 후에도 험담이 오간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저에게 전송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메신저 대화방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하니까 네. 뭐 온갖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뭐 이사한처럼 SNS로 험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요즘은 제가 하고 있는 소송 중에는 오픈 채팅방 같은 네. 데다가 네. 헤어진 연인 욕을 한다거나 특정이 될 듯 말 듯 하게 해가지고 어디 사는 누구 만나지 마세요. 뭐 이런 걸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이 상담자가 그럼 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메신저에 있는 본인과 관련된 대화를 본인에게 전송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결국 다른 사람 걸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처벌될 수가 있고 네. 우리 증거수집 과정에서 역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 내용이어도 문제가 그렇죠. 되는군요. 남의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예.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이제 뭐 이혼 소송 아까도 얘기는 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그 경우랑 또 비교를 하시면 사실 조금 안 되는 게 그 경우는 배우자 이메일이나 SNS에 접속하는 게 보통 그 부정행위 분노가 굉장히 커가지고 난 처벌 받겠다, 고소할 거면 해라, 약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그 남편 뭐 위치 추적 장치를 단다든지 이 정도 심한 수준이 아니면 네. 그냥 이메일 들어가거나 SNS 잠깐 접속하는 이 정도는 처벌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사 내 일이라서 그러니까 뭐 부부간의 뭐 사적 그런 사생활 침해 정도 낮은 그런 특수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벌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제3자가 본인에게 그 관련 내용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문제가 그건 문제가 없군요. 없죠. 예. 그렇군요. 만약에 같은 사무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는 경우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이제 또 확실하게 그냥 처벌 딱 되는 거죠. 예. 처벌이 되는군요. 예, 남의 걸 이렇게 녹음을 하면 남의 대화를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이게 은근히 좀 처벌이 좀 세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한선이 지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인데 10년 이하만 있는 게 아니라 하한선이 1년 이상이 있으니까 벌금의 규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형이 무조건 나오게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불법 도관청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역사도 좀 있어갖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설사 그리고 또 문제가 이 녹음을 한다고 해도 이게 형사 고소 증거로 쓸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 예, 그게 좀 좀- 애매한 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서 이게 다행히 물론 이제 네. 뭐 사인이 하는 거라서 네. 뭐 100%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을 두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녹음은 안 된다. 네. 그럼 본인이 직접 그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해도 될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아도 몰래 녹음을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다만 형사상으로는 그렇고 근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 손해배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좀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좀 제대로 된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험담한 이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능할까요? 뭐 하면 아무래도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네. 증거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뭐 고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실무상 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 경찰서 가서 증언을 아, 증언이 필요하군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서 또 대화 내역 증거가 좀 제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상담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결국 이제 경찰서로 참고인들을 데리고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네. 일일이 뭐 증언을 받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들은 뭐 가령 메신저 대화 내용을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는 방법이 네.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련자들이 좀 많아서 좀 굳이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택하지 않으셔도 좀 결국에는 뭐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네. 또 회사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으면 좀 형사적인 절차보다도 또 내부에서 뭐 직장 괴롭힘이라든가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 괴롭힘을 노동청에 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경우에 해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해결 방법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이 메신저로 욕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서 좀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방법도 좀 문제가 될까요? 그 정도 뭐 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그분한테 뭐 네. 먼저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1대1로 오히려. 예, 그렇죠. 회사 내부기 때문에 네. 이거를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갔을 때의 문제도 좀 생각은 해보셔야 돼서. 네. 그리고 명예훼손이 이게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는 처벌이 그렇게 세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기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